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생존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고 놀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며 나아가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앞에서 봤죠. 소득은 그래요. 비축이 되면서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축이 되고, 또 일정 부분은 욕망 충족 수단에 투입되고, 또 일정 부분은 생존 수단에 투입이 된다. 그래요. 85%는 85%가 아니라 75%는 소비 수단을 얻는 데 이용이 되죠. 소비 수단의 교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화폐는 어떻게 인식이 될까요? 교환 수단으로 일단 인식이 되겠죠. 85%를 교환에 사용하니까 실제로 교환 수단이기도 하고, 소득의 대부분을 75%를 소비 수단 얻는데 인식하니까 교환 수단으로 인식하고, 또 무엇으로 인식될까요?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려고 비축을 하니까 부를 얻는 수단으로 인식이 되겠죠. 크게 두 가지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개인들한테 누구나 그렇겠죠. 하지만 그러한 욕구나 욕망이 해결될 수 있는 국가는 흔하지 않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화폐를 부를 얻고자 하는 부를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생각보다 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겠죠. 현 시대에서도 가난한 국가에서는 생존 욕구조차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며 세월이 흐를수록 국민 개개인이 가난해지는 나라가 있다. 나라가 안 좋은 나라에 태어나면 생존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나라도 많죠. 원조받는 나라들도 많죠. 그래요. 후진국 좀 가난한 국가들이 많죠. 뭐 아프리카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있죠. 원조받는 나라. 북한도 있고 뭐 그렇죠. 신장이 부족한 나라도 많잖아요. 제법 있죠. 하지만 한국도 1966년 이전만 하더라도 그러한 국가였다. 한국은 또 어떠했냐? 한국은 지금 보면 뭐 한 25% 비축도 하고 있고 뭐 욕망 충족 수단도 충분히 소비하고 그러지만 66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다. 몇 년 전인가요? 한 50년 전이죠. 50년 전만 해도 안 그랬다. 진짜냐? 뭐 과거에 못 살았다고 하던데 언제까지 못 살았을까?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근로자 가구월 평균 가격 수지를 보겠습니다. 다른 가구는 없으니까 뭐 이거 살펴보는 거죠. 1963년 소득이 5,990원이었다. 그래요. 그때는 이제 물가가 많이 달랐으니까,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고 이랬으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확하게 품목은 안 나와 있죠. 그때 소득이 많이 증가했죠. 뭐 그런 인플레이션 고려해도 현 시대에는 근로자 가구 월 평균 가격 수지가 한 500만 원이 넘어가니까 한 560, 80 되니까 가계 지출은 어떠냐? 6,330원이었다. 340원이 적자가 났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출이 소득보다 많다. 그러면 이제
뭐 비축한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모든 가구가 적자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왜? 이건 평균이니까. 한 5% 정도 적자인데 이익을 내는 그래요. 흑자가 나는 가구도 있었겠죠. 그 말은 또 달리 얘기하면 어떤가요? 적자 나는 가구는 심각한 적자가 났겠죠. 그 재산이 이렇게 많이 까이는 거죠. 흑자 가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 또 달리 얘기하면 근로자 가구 대부분은 삶이 어려웠다. 비축할 돈 같은 건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랬느냐? 1964년 가계지출 순소득 7,320원. 근데 가계지출도 많이 증가하죠. 7,740원 마이너스 420원이죠. 여전히 적자가 났다. 1965년 소득이 8,450원, 가계지출 8,630원, 180원. 예전에 한 5% 정도 적자가 났는데 한 이제 2% 정도밖에 적자가 안 났다. 1966년 어떻게 되나요? 가계지출, 가계소득 11,750원, 가계지출 11,390원, 순소득 흑자가 났다. 그 후로 보면 계속 흑자죠. 1966년을 기점으로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대부분의 가구가 어땠다는 건가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농민들이 더 많았으니까 가난했다는 거죠. 특히 근로자 가구는 적자 가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1966년을 기점으로 대전환이 일어나더라. 1963년에서 1965년까지 상당수의 가정은 소득보다 총비용 즉 가계지출이 많아 비축할 수 있는 순소득은 없었다. 자료가 63년부터밖에 안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그 말은 뭔가요? 그 전에 또 뭐 계속 적자였다 이 말이죠. 가난한 나라였다. 적자가 계속 나면 재산이 계속 까이잖아요.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점점 가난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바뀌느냐? 66년에 바뀐다. 확인이 되죠. 이 표에서 제시된 수치는 평균값이니 모든 근로자 가구의 순소득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근로자 가구의 다수보다 소득보다 가계지출이 많으니 결국 평균값은 적자가 된 것이다. 결국 적자가 된 근로자 가구는 평균값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63년) 이전까지는 재산이 까이면 계속 까이고 계속 까이면 거지가 되잖아요. 그래도 뭐 적자가 안 나면 유지는 되니까 그래요. 근로자 가구의 사정은 통계 자료가 없으니 알 수 없지만 근로자 가구보다 나았겠지만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가구가 나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죠. 1960년대만 하더라도 가구의 50% 이상이 농가였는데 그 말은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농민이었다는 말이다. 농민들의 삶이 근로자보다 그 당시엔 나았을 것이다. 지금 근로자가 낮다 하더라도. 왜 그런가? 대부분이 농민이랬죠. 농민과 또 누가 있었을까요? 또 농민들을 상대로 한 상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근로자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다. 근로자가 되는 사람들이 성분 때문에 그런 거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토를 얻지 못한 이가 자연히 근로자의 상당수를 구성한다. 근로자는 누가 될까?
좋은 기업의 어떤 급여가 좋은 급여가 좋게 받는 이들은 이제 학벌이 높은 이들이 될 것이며,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겠죠. 당시에. 왜냐, 토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대부분 그 당시에는 가구들이 농가였죠. 인구가 계속 증가했잖아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토지에서 다 수용할 수 없죠. 토지가 인구 증가하는 속도만큼 증가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농토를 갖지 못한 이들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도시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뭔가요? 농토에서 유리된 농민들. 거지라는 거예요. 직업을 못 구하면.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근로자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 기업과 형편없는 보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일단 거짓 신세는 면에서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정을 봤을 때 그 당시에는 근로자 가구가 근로자 외 가구보다 더 가난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농사 지을 수 있으면 농사 짓지, 뭐 그 말이죠. 즉 196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거지될 사람이 근로자가 되었고 그들은 무척 가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196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초기만 하더라도 근로자 외 가구의 형편이 근로자 가구의 형편보다 평균적으로 나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1966년 이후가 되면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가계지출을 추월하여 근로자 가구의 순소득이 생김을 알 수 있다. 그렇죠. 1966년 이후부터 이제 순소득이 생기죠. 대전환이죠. 잘 보라는 거예요. 1963년 12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3년 만에 근로자의 삶을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으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적자로 인한 가난이 시달리는 가정에서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이 모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이 시기에는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면 어린아이들도 투입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가난이 시달리는 가족, 생필품이 부족한 가족은 어떤가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뭐 일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일 시키겠죠. 돈 벌어보러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요즘에는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서 자녀들 대부분을 이제 대학까지 교육시키지만 그 당시 한 그래요. 한 50년 전, 4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시켰겠죠. 먹기 살기 빠듯하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그렇고 그래요. 1963년에 취임해서 66년에 성과를 냈다. 대전환을 일으켰다. 그럼 어떨까요?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군사정부는 반란을 일으켜서 대부분 국민들이 싫어했고 그리고 굉장히 뭐 잘못된 경제 정책을 썼다. 이제 그런 견해가 많은데 불만이 많았다. 서민들을 탄압했다. 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 농민들 민주당은 예전부터 있었죠. 민주당의 뿌리는 민주당은 별로 인기가 없었죠. 농민들한테 토지 개혁을 한 둘 다 뭐 우파 인사들이긴 한데 토지 개혁을 한 이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파 인사였죠. 그쪽이 이제 토지 개혁해서 그래요. 인기가 많아. 농민들로부터 여당 인기가 좋았어요. 민주당 인기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은 그 당시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니까 토지 개혁을 해서 농민들이 지지를 받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근로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잖아요. 취임한 뒤 3년 만에 바로. 그러면 그 당시 인기가 어땠을까? 67년에 선거가 있죠. 66년에 성과를 냈고 보면 알아요. 그 당시에는 한 131석을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뽑았는데 대중당 1명, 신민당 28석, 지금의 민주당 뿌리가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진짜 성격이 많이 변했죠. 좌파 정당이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신민당은 그래도 우파 정당이었죠. 민주공화당은 몇 석이냐? 102석이죠. 131석 중에서 102석. 그래요. 그러면 한 80% 얻었다는 거예요. 인기가 좋았어요, 군사정부가.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고통받는 이들이 있었겠죠. 반란을 실현하는 이런 이들. 어쨌든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얻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싫어했을까요? 학생들, 뭐 서양 소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들. 그게 이제 현 시대는 다수처럼 여겨지는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민주화의 정도에 대한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한국에서 뭐 민주정치가 제대로 실시되며 심화된 적도 없었고 민주정치도 우파 인사들이 받아들인 거지만 서양식 민주주의도 그 전에 뭐 총독부가 민주정치가 실시된 건 아니잖아요. 조선시대도 그렇고 국민들은 민주화의 정도인데 정치 제도에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국민들은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80%이지. 국민들 수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의석수로만 볼 때 어떤가요? 80%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기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했지만 군사정부가 그러니까 좀 계속 성과를 내도 사람들이 성과를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한 게 아닌데 그래요. 군사정부로 마지막 선거를 치른 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세 후보가 다투었죠. 그때도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군사정부가 인기가 없었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뭐 지역 감정이 있었냐? 전남에서 19석 뽑는데 신민당이 2석 됐네요. 한석은 대중당 16석이 민주공화당이었다는 거예요. 박정희를 정부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전북은 11석인데 신민당 대중당 하나도 없잖아요. 11석 다 민주공화당에 쓸어버렸잖아요. 그러한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지역인데 뭐 차별 정책을 썼을 리가 없잖아요. 다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울에서 신민당이 많이 나왔지. 아직 이때만 하더라도 13석, 부산에서 5석, 부산 7석인데 5석이나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는 야당 도시였던 거죠. 서울도 야당 도시였죠. 13석. 서울, 부산 빼고는 다 그래요.
민주공화당을 지지했죠.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국정 기조가 언제 바뀌었나요? 군사정부는 3차 인류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했죠. 국정 기조가 바뀐 거는 두 명이 주도했는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둘이가 주도를 했죠,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때 뭐 했나요? 군사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집권했는데, 그 전에 두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감방에 넣었잖아요. 악당이라면서. 군사정부의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군사정부가 한 일이 모두 부정이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나쁘게 인식이 되는 거죠. 또 마치 과거에는 지지를 못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국정기조가 확 바뀌는 거예요. 포퓰리즘 정책이 마치 선한 일인 것처럼. 대놓고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한 정부는 원래 처음은 김영삼 정부였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국은 또 일본하고 미국 이런 나라와 이제 경제적, 정치적으로 연합 전선을 연합해야 되는데, 그게 블로커가 아니더라도 서로 이제 연대하면서 교류를 점점 심화시켜야 되는데, 그때 뭐 총독부 파기하고 그 반일 감정을 극대화하고, 그 김영삼 정부 때 다 한 거라는 거예요. 국정 기조를 완전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서 IMF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좋아서 한국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국가가 일본이었다는 거예요. 투자할 때 대여도 많이 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한일 뭐 어떤 협정을 맺으면서 보상도 하고 그런 좋은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도움도 많이 줬는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면서 또 총독부 파기하고 뭐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IMF 사태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으면 과거처럼 일본이 또 도와줬을 거라는 거예요. IMF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김대중 대통령은 뭐 김여성 대통령과 뭐 글쎄요, 또 추가적으로 뭘 했나요? 또 대북 퍼주게 하고, 그 뒤로부터 이제 어떤가요? 뭐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죠. 한 4, 5천억, 지금으로 치면 수조 원이 되겠죠. 그 몰래 지원한 게 있었는데, 뭐 그 뒤로부터 뭐 국민들 누구나 뭐 간첩 활동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락의 원흉 두 명을 꼽아라 이러면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쁘냐? 김영삼 대통령이다. 왜? 국정 기조를 완전히 포퓰리즘 정책으로 바꾸니까 김영삼 대통령이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좌파 경향이 확 퍼진 이유가 뭔가요? 김영삼 대통령을 우파 정당이 스카우트를 했잖아요. 군사정부에서 스카우트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군사정부를 쳐버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쓰니까 국정 기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잘못 데리고 온 거예요. 꼭 데리고 왔어야 됐다. 그러면 이 글을 쓴 이가 보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을 스카우트하는 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뭐 지역 감정이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호남 지역이 작용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어느 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어 그래요. 아까 확인했지만 호남 지형이 장영화된 지역도 아니고 야당 지역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확인했죠. 전북 같은 경우 11석 중에 전부 민주공화당 11석이고 전남은 19석 중에 16석이 민주공화당이 차지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소득이 지출로 모두 바뀔 뿐만 아니라 소비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수 없다. 그 지출로 모두 바뀌면 이제 부를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개인이나 가족은 충분한 생존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일 수밖에 없다. 즉 북한처럼 고깃국과 이 밥을 먹는 것이 소원이지 소득의 일부를 비축하여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의 실현은 꿈꾸지 못하는 법이다. 그래요. 북한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필품이 부족한 곳에서는 목표가 뭘까? 고깃과 그런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죠. 고깃국과 이 밥을 먹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부를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산물과의 교환 수단으로 이해하는 거죠. 화폐가 있다 해서 화폐만 소득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생산물도 동시에 화폐로 소득으로 인식되겠죠. 하여간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순소득이 생기지 않는 곳에서 화폐는 부를 얻는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렇죠. 순소득이 생겨야지 이제 부를 얻는 수단으로 인식되겠죠. 대부분 사회 구성원들에게. 벌어들이는 화폐는 모두 소비 수단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곳에서는 화폐는 소비 수단, 즉 화폐는 생산물로 인식될 따름이니 화폐는 그저 교환 수단으로 인식될 따름이다. 화폐는 그저 교환 수단으로 인식될 따름이었다. 순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하지만 순소득이 생기면 재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화폐는 교환 수단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얻는 수단으로 인식되게 된다. 따라서 화폐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가 된다. 교환 수단, 부를 얻는 수단. 이제 부를 얻는 수단은 이제 언제부터 생기게 되느냐? 생필품이 부족한 시대에선 생기지 않는다. 그 사회 소수에게는 있겠지만 사회 전반에 인식은 되지 않는다. 수소득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이제 1966년부터다. 66년부터 싹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축도 하고 재산을 늘려야 되겠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고깃국과 이 밥만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다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나요? 낯설게 느낀다는 거예요.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 형성된 생각과 정서가 있잖아요. 가난한 국가에서 뭘 주장할까요? 가난을 당연히 여겨라. 청빈을 많이 강조했겠죠. 가난한 게 행복한 삶이다. 가난하게 살려 해라. 그런 걸 정부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가난 때문에 불만을 가질까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은 굉장히 낯선 것이었고 생긴 지도 한국 역사상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사회를 지배하게 된 게 순소득이 생기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재산 형성도 굉장히 제약시하는 어떤 풍조가 있는 거죠. 그게 나쁜 거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사회 전체를 생각하고 개인의 삶을 생각해보라. 그런 거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즉 화폐가 부를 얻는 수단으로 인식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러면 전에는 부를 얻는 수단이 없었을까? 고대에는 생산물이 소득으로 인식되고 대부분의 생산물은 토지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가진 이는 생산물을 많이 가질 수 있었다. 부를 얻는 수단이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고대 농경국가에서 부를 얻는 핵심이 되는 수단은 토지였다.
신분제도가 있어 권력으로 토지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권력 역시 부를 얻는 수단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권력으로 토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권력 역시 이제 부를 얻는 수단으로 인식되겠죠. 신분제도하에서는 그게 가능했겠죠. 그래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투쟁이 지금보다 훨씬 치열했을 수 있죠. 지금은 권력으로 부를 얻는 일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수탈한다거나. 그러한 고대에 형성된 생각과 정서는 여전히 이어진다. 권력형 비리 사건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지 않는가. 예전처럼 대놓고 수탈하진 않지만 또 알게 모르게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얻는 방식을 찾죠. 권력형 비리 사건도 한 번씩 터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한 생각과 정서는 이어져 오고 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과 정서는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